1980년 5월 20일 밤 대한민국 광주의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켜집니다. 전조등입니다. 그리고 2개, 10개, 20개, 금남로 6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200대가 넘는 택시가 일제히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건 군인이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평생 손님을 태우고 미터기를 돌리던 평범한 택시기사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차를 몰았을까요? 이 전조등이 켜지기까지 광주에서는 48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전조등이 꺼진 뒤 광주에는 어떤 밤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저는 1980년 5월 광주의 열흘을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자국민에게 51만 발이 넘는 실탄을 쏟아부은 열흘. 하지만 이 이야기는 총알이 아니라 전조등에서 시작합니다. 전조등이 켜진 그날 밤을 이해하려면 먼저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18년간 이어진 군사독재의 갑작스러운 종말. 나라 전체가 거대한 권력의 공백 속에 놓였습니다. 이 빈자리를 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그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상관인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탱크와 공수부대를 동원해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총이 나라의 주인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1980년 5월 서울역 앞에만 약 10만 명이 모여 전두환 퇴진을 외쳤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학이 있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신군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5월 17일 자정,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비상계엄이란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만 내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신군부가 내세운 이유는 딱 하나, 북한이 남침할 위기에 처해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그날 밤 전국 대학에 군인이 배치되었고 야당 정치인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탱크가 섰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새벽 광주 전남대학교 교정에 군화 소리가 울립니다. 들어온 건 일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공수부대였습니다. 베트남전 실전 경험을 가진 전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검을 장착한 M16 소총과 일반 경찰 진압봉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곤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향한 곳은 적군이 아니었습니다. 교문 앞에 모인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진압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이 사흘간 부상당한 시민의 58%가 머리, 얼굴, 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부위를 노렸다는 뜻입니다. 계엄군 지휘부에서는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폭행해도 무방하다. 2024년 진상규명조사위가 연담에서 직접 확보한 증언입니다. 이 참혹한 진압은 학원 안에서 거리로 번졌습니다. 금남로 신예학원 강의실까지 군인들이 들이닥쳐 책을 들고 있던 학생들에게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5월 18일 하루에만 부상자가 442명,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9일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계엄군의 포위된 장갑차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발포였습니다. 이 총격으로 사망한 고 김한부 씨. 그런데 이분의 사인은 1995년 검찰 수사에서 타박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었는데 때려서 죽은 걸로 기록한 겁니다. 이 기록이 바로잡히기까지 44년이 걸렸습니다. 2024년에야 진상규명조사위가 계엄군 총격에 의한 사망으로 정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5.18의 사실도 어쩌면 아직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겁니다. 이 참혹한 48시간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택시 열쇠를 쥐었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해질 무렵 무등 경기장에 택시기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대, 그러다 수십 대, 수백 대, 저마다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금남로를 향해 출발합니다. 5.18 당시 택시를 몰았던 장운영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켰다. 대형 버스와 트럭이 앞장서고 그 뒤를 수백 대의 택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계엄군의 대검에 찔리고 곤봉에 맞아 쓰러지는 이웃들. 그 모든 장면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움직인 겁니다. 전조등은 공포에 질린 광주의 어둠을 가르는 빛이었습니다. 평생 핸들만 잡고 살아온 평범한 운전사들이 광주를 지키는 철갑이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 광주의 택시기사였다면 전조등을 켤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엄군은 진압봉으로 유리를 박살내고 헤드라이트를 부수었습니다. 수십 명의 운전기사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5월 21일, 이날은 10일간의 항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날입니다. 아침, 금남로에 리어카 한 대가 나타납니다. 리어카 위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태극기 아래에는 전날 밤 총에 맞아 숨진 시민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청 앞 광장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듭니다. 오전, 시민 대표가 도청에 들어가 도지사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도청 앞을 지키던 계엄군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드디어 군이 물러나는 것인지 기대했습니다. 오후 1시 도청 옥상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시민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애국가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도청 앞에 도열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일제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조준 사격이었습니다. 비무장 시민을 향한 학살이었습니다. 어린 학생, 장을 보러 나온 아주머니, 가리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에 사람들이 쓰러졌고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하루에만 67명이 숨졌습니다. 전체 사망자 166명의 40%가 이 하루에 집중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 2017년 리모델링 중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식을 했는데 건물 10층 내부 천장과 기둥에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방향이 모두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내리꽂혀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쏜 총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패턴입니다. 하늘에서도 시민을 향해 총을 쏜 겁니다. 빈손으로는 탱크와 총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시민들은 인근 예비군 무기고에서 낡은 카빈 소총을 가져왔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역사상 가장 슬픈 군대, 시민군이 탄생한 겁니다. 그날 오후 계엄군은 도청에서 철수하여 외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도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광주 바깥에서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비극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월 21일 이후 계엄군은 광주 외곽을 봉쇄합니다.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모두 차단. 그리고 그 봉쇄선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갔습니다. 5월 23일 광주에서 화순으로 향하던 미니버스 한 대. 이 버스에는 평범한 시민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주남마을 근처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이 버스에 M16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18명 중 15명이 즉사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홍금숙 씨. 그녀는 8년 뒤인 1988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었는데도 계속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상을 입고 살아남은 2명을 공수부대원들이 데려갔는데 상급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데려왔냐? 처리하라. 이 2명은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총살된 뒤 안매장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광주 송암동에서는 가택수색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점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을 끌어냈습니다. 18세 김승우, 13세 임병철, 24세 권근립. 이 세 사람은 집 앞에서 끌려나가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적도 없는 그냥 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셨나요? 도청 앞 항쟁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광주 외곽에서 벌어진 학살은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참상을 세계에 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제1공영방송 ARD의 카메라맨. 그는 5월 19일 일본에서 광주에서 시민과 계엄군 충돌이라는 짧은 뉴스를 듣고 2시간 만에 짐을 싸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광주로 가는 고속도로에 자기 차 말고 단 한 대의 차도 없는 걸 보고 불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검문을 우회해 광주에 들어간 그는 하루 동안 참상을 촬영했습니다. 종군 기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이 정도로 비참한 광경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눈물 때문에 촬영을 멈춰야 했지만 슬퍼하기만 했다면 자료를 많이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필름을 어떻게 반출하느냐였습니다. 공항에서 필름이 압수될 수 있었거든요. 힌츠페터는 필름 일부를 허리띠에 몸과 밀착시켜 숨기고 남지진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판매하던 로열 단스크 버터 쿠키 통 속에 넣었습니다.
파란색 동그란 쿠키통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 통 안에 과자 대신 광주의 진실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필름은 도쿄를 거쳐 독일로 보내졌고 전 세계가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신군부가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왜곡하고 있을 때 쿠키통 속 필름이 진실을 전한 겁니다. 도심 밖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외국의 기자가 목숨을 걸고 필름을 빼돌리는 동안 고립된 광주 안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5월 22일 아침, 계엄군이 외곽으로 물러난 광주는 외부와 연결된 모든 통로가 막혔습니다. 도로 차단, 열차 운행 중지, 광주는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아침 거리로 나왔습니다. 어제의 비극이 남긴 잔해를 치우고 길 위에 핏자국을 지우고 부서진 차량을 정리했습니다. 어디서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가두방송이 시작됩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피가 부족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좀 나눠주세요. 이 방송이 나간 지 한 시간이 지났을 때 광주의 모든 병원 앞에 끝도 없는 줄이 생겼습니다. 이웃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나선 겁니다. 2025년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시가 당시 헌혈이 이루어진 적십자병원을 11년 만에 다시 개방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 헌혈이 진행된 공간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되었습니다. 병원 308호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이때의 시민 헌혈을 한국에서 자발적 헌혈 문화가 시작된 기원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자발적 헌혈이 지금 여러분이 헌혈의 집에서 피를 나누는 그 문화의 출발점인 겁니다. 알고 계셨나요? 주먹밥이 만들어져 시민군과 부상자에게 나눠졌고 시장에서는 약탈 하나 없이 물자가 유통되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의 광주를 절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비극은 숨어 있었습니다.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살리려고 자기 피를 나눈 뒤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알이 그녀를 맞췄습니다. 고 박금희 학생, 피를 나누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광주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은 거리 위에 공존하는 곳. 그리고 이 고립은 5일간 계속됩니다. 그 5일의 끝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마지막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26일, 물러났던 계엄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약 2만 5천 명, 탱크, 장갑차, 최신 무기, 전쟁터에서나 볼 법한 화력이 광주를 향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도청을 지키고 있던 시민들은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살아서 이곳을 나가지 못하겠구나. 자정이 가까워지던 시각,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가 도청에 남은 고등학생들과 여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31살, 야학에서 이웃을 가르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나가서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새벽을 넘기면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5월 27일 새벽, 중무장한 계엄군이 도청을 에워쌉니다. 섬광탄이 터지고 최루가스가 도청을 삼키고 사방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22분 도청이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윤상원은 도청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시청 청소차에 실려 망월묘역에 감회장되었습니다. 관번호 57번 2년 뒤인 1982년 윤상원과 그가 야학에서 함께 활동했던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불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 노래가 여기서 태어난 겁니다. 열흘간의 항쟁이 끝났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에게 쏟아부은 실탄 51만 2626발 확인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179명, 부상자 1617명. 석 달 뒤인 8월 27일 전두환은 대통령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초 사망자 김한부 씨의 사인이 타박사에서 총격사로 바뀐 건 2024년의 일입니다. 44년이 지나서야 기록이 고쳐진 겁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굴되고 정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에 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45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1980년 5월 광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출동한 군인들은 1980년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끝까지 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배경 중 하나가 있습니다. 5.18 이후 만들어진 법입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80년에 피를 흘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법이 2024년에 또 다른 비극을 막는 데 기여한 겁니다. 한강 작가는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느낀 순간들이 있었다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전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179명이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행방불명자 179명, 안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들, 2024년 진상규명조사위는 DNA, 교차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에 지속적인 조사를 권고했지만 그들의 소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가족은 45년째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밤 택시기사들이 전조등을 켠 것은 어둠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빛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45년이 지난 오늘 그 전조등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조등을 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